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57회. 이번 주에는 새해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론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맑아야 세상이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019년 1월 1일을 밝히는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톱 기사가 세계 인류의 뇌 건강 증진을 위하여입니다. 이 기사에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뇌의 능력 향상이 곧 그 나라 국력의 향상이고, 이것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뇌 건강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서유헌 가천대 뇌과학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문재일 대구 경북과학원 디지스트 뇌인지전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뇌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만병에 걸리지 않고 나이보다 젊어진다 그럽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렇죠. 소장님. 네. 네. 옛날 한 100년 전 같으면은 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까 사회자님께서 정신이 맑아야 된다.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맑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신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정신과 마음은 뭐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정신과 마음은 우리 뇌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대답은 나는 뇌다. I am the brain. 나는 서유헌이다. 아무리 말해봐야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나 내 뇌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지능이 어느 정도 높고, 그 다음에 감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대답은, 아마 과학적이란 말은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나는 뇌다. 뇌가 나다. I am the brain is me.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이 맑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신은 뇌니까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뇌가 유연하고 뇌가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넓은 사회를 다 포용할 수 있으면 그 뇌는 굉장히 맑고 좋겠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의 정신은 어떤가?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해서 정신과의 전문 의사가 결국은 어떤 환자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네. 결국은 그것도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나 포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문제부터 법학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아까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지능은 우리 인간의 지능이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지능은 없고 대부분이 그냥 인공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추가되는 제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IoT라든지 혹은 자율주행차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등등 같은 거는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뇌를 닮은 무수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뇌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뇌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그 뇌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IoT, 뭐 자율주행차에 그 나오는 그 텀만 알고 있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뇌를 닮은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뇌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속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제4차 산업혁명은 뇌 중심 혁명이 돼야 되고 뇌 중심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듯이 우리 뇌는 바로 우리의 모든 걸 나타내는 실체. 인간이 다른 동물, 다른 만물에 영향하고 다른 점은 결국은 인간의 뇌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문재일 교수님, 방금 저 서유헌 소장님께서 뇌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병에 걸리지 않고 나이보다 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 사실 뭐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최근에 그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프레드 머큐리라는 가수가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가 한 91년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때 이제 영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당시 사실 에이즈는 거의 뭐 천형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프레드 머큐리의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생존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점이 한 가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뇌하고 우리의 면역기관은 다른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뇌와 면역기관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 이제 사이코뉴로파마콜로지라고 하는 이제 신경 양리학이라고 하거나 이제 신경 그런 이제 정신 양리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가 행복하고 뇌가 탄탄히 건강하면 그런 것들이 전파가 돼서 몸에 있는 많은 이뮨 그런 이제 면역 기관들도 탄탄하게 해서 몸도 건강하고 사실 병으로부터 꽤 많이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뭐 정신력이라고 뭐 병은 정신력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뇌가 하고 있는 일의 한 가지였다는 것들이 최근에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뇌가 행복하고 건강한 게 저희가 만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용어인데 사이코 뉴로 파머시 이거 네 이거가 정신신경 양리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약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둘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처음 단계에서는 사실 어떠한 기작으로 그것이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약을 사용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로서는 뇌와 이제 면역기관 간의 연결을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두 기관 간에서 서로 간에 움직이는 그런 약물이라든지 서로 간의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약물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그런 그 면역기관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그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서유헌 소장님은 전에 국립뇌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앞서서 지금 우리가 고령 사회 내지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건강한 수명보다도 의존적인 삶이 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의존적인 삶 중에서도
이 정신 건강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치매나 우울증 등등에 의한 정신 병리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모든 사망자의 3분의 1은 뭐 암으로 죽는다 이런 통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암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문재열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이제 신경, 정신, 양리학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다른 게 우리 뇌가 면역 기능을 이게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 기능 하면은 혈액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백혈구가 주 담당이죠. 네. 그 백혈구는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병정이고요. 그거를 병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정한테 어떤 이제 좋은 작전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또 공급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이런 걸 다 이제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바로 우리 뇌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최근에는 뉴로사이코 이뮤놀로지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 기능을 올려주면 만병에서 다 충분히 자유로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네. 그 만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아주 원활히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 병에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신신경, 뇌가 이뮤놀로지의 가장 중요한 중추 오간이더라. 그러니까 네. 중앙산부란 말이죠. 네. 나가서 싸우는 거를 과거에는 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네. 지금은 그거를 조절하고 지시하는 이제 중앙산행부인 뇌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아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면 왜 그런 면역 기능이 이렇게 잘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 건강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죠.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결국은 치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거가 뭐 여러 개 있지만은 병 가운데서도 1등 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바로 그거는 자살입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1위거든요.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입니까 주로? 그러니까 자살이 그 일어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네. 우울증 환자의 5명 중에 4명은 자살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5명 내지 6명에 1명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과거에 많은 계층에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제대로 치료나 극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본인 혼자 결국은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에 우리 사회의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는 제 생각은 가장 무서운 질병, 암은 내일 모레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아주 좋은 영양과 좋은 약에 의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암은 결국 두려운 병은 아니죠. 조기만 발명하면 거의 뭐 대부분이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치매는 걸린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데 60~70%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거기에서 회복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질병인 이 치매 극복 없이는 앞으로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 누군가가 걸릴 수 있다는 항상 가정이 되고 그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섭다. 그러면은 이런 치매나 우울증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뉴로사이코 양리학이나 또는 뉴로사이코 면역학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과거에는 완전히 동떨어진 기관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간에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뭐 연구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뇌 건강이 이제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렇죠.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뇌 건강에 가장 나쁜 적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네. 표현하죠. 네, 네, 네. 근데 흔히 이제 스트레스를 잘못 이해하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물리학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수철을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놓으면은 원상 회복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더 세게 잡았다가 비틀어지게 잡았다가 놓으면 원상대로 안 돌아갑니다. 평행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비틀어진 우리 그 다시 원상으로 안 돌아가는 이런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는 뇌가 인지합니다. 뇌가 인지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스레시홀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자극에도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스트레스가 가해졌는데도 아 이거는 내 생활에 발전적인 긍정적인 이런 걸 위해서 이거는 내가 충분히 감수하고 내가 즐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안 될 수가 있죠.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스트레스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각자 스트레스 지수를 조금 더 스레시홀드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내 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 그래요. 네. 유스트레스. 네,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좋은 영향을 준다, 쾌락을 준다 해서 쾌락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자극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유스트레스, 긍정적 결과를 내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는 이쪽을 더 많이 유스트레스 쪽을 나는 생각하고 조그만 일도 나는 내 생활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국민들도 그런 자극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저 의학을 하시는 두 분 모시고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아마 앞으로 우리가 뇌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사회적인 일반적인 용어가 되면은 아마 익숙하게 접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일종의 새로운 용어를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threshold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말로는 임계치라고 그러죠. 견딜 수 있는 그렇죠. 한계. 그런데 그 뇌 건강에 그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다 말씀하시면서 또 스트레스 중에서도 유스트레스로 좋은 스트레스, 유용한 스트레스가 있고 이 스트레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계치를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될 건 사람마다 그 임계치는 모두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뇌 건강에 가장 나쁜 거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것이든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적절한 스트레스는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추진력을 주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일에 또 몰입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아마 조금 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아마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런 또 제가 또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코티졸이라고 하는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코티졸이 많아지면 몸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는 게 코티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라는 거를 이제 지금 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스트레스와 이제 디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좋은 쪽과 이제 나쁜 쪽으로 가려는 거는 그 사람의 임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또 어떻게 자신이 본인이 그거를 조절하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면 사실 꽤 남들이 보기엔 꽤 큰 그런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본인은 그걸 이제 추진력으로 이용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또 좋은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의 임계치를 넘는 스트레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뇌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뇌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대부분 이제 우울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관리하는 법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스트레스라는 거가 지금 말한 대로 아주 약한 자극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유스트레스라는 표현이 그때는 조금 이상하죠. 아, 예. 예. 뭐 약한 자극, 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자극. 네. 아이들이 강제로 우리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뭐 아주 치열하게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한테 동기부여라는 자극을 주면은 네. 동기가 있는 애하고 동기 없는 애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나오는 성과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 동기부여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아주 건전한 자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극이라는 면을 볼 때 우리 뇌 신경세포는 두 가지 작동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극이 없으면 우리 신경세포는 자꾸 회로, 정보 전달하는 회로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윽고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신경세포가 죽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네네, 게 네.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자극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장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아까 콜티졸이 나오는 거는 나와서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온단 말이죠. 내가 오늘 직장 가서도 받은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내일도 지속, 그 다음 날 지속, 1년, 2년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네. 계속 나오죠. 아, 네. 그러면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쌓여서 좋지 않은 질병을 일으키죠. 아하. 암도 일으키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네. 쌓이면은 고혈압이 생기죠. 당뇨가 생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질병의 아주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아, 근데 아까 저 노년 시대에 가장 큰 이 정신 질환이 치매와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치매와 우울증하고 스트레스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치매와 네.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콜티졸 자체가 아주 소량 필요한 만큼만 나오면은 우리 몸에 해가 없이 네. 스트레스를 견뎌주게 하죠. 아, 네. 그런데 네. 이게 네. 스테로이드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잘 예. 아시잖아요. 예, 예. 스테로이드 OEC 같이 생긴 거를 먹어요. 이 만병통치약으로 옛날에 또 많이 유행했고 살찌는 약으로도 유행한 약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을 이게 전부 다 잡아먹게 되겠죠.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또 그 우리 몸에 들어가면 뇌에 들어가면은 신경 정보 전달을 처음에는 좋게 도와주다가 쌓이게 되면은 정보 전달을 억제하게 됩니다. 억제해서 신경 정보 전달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로토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세로토닌이 신경 전도에 중요한데 이거를 방해해요.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잘 안 나와서 생기는 세로토닌 결핍 장애 질환이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울증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울증에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세로토닌 신경 전달 기전이 망가져서 결국은 우리 뇌에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혼자 외롭게 앉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교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 하나는 신경세포를 파괴시켜서 죽게 만들어서 생기는 그게 바로 치매고 그러니까 치매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더 빨리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네.
요즘은 초로성 치매라는 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65세, 70세 이후에 나타나는 치매가 지금은 40, 50대 때 치매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에서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미식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꼽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미식축구는 여러 가지로 이 뇌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새도 경기하다가 선수가 기절하면 그러면은 15일 동안은 경기에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뇌과학자들 얘기로는 미식축구 선수가 한번 기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쉰다고 그 한번 망가진 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뇌에 계속해서 타격을 가하면은 이게 누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름 동안 쉬게 했다고 그 효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그 치매의 원인 등등이 되는 이 뇌를 나쁘게 작동하는 그런 거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태보면 네. 사실 15일을 쉰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일단은 손상받은 그 신경세포가 완전히 죽을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 15일 정도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약간의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뭐 미식축구나 그렇게 뭐 머리를 굉장히 세게 부닥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정상인들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일에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손상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권투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 무하마드 알리. 네, 아틀란타 올림픽 때 그렇게 활발하게 뛰던 무하마드 알리가 굉장히 그냥 어눌한 걸음으로 그 힘들게 올라가서 성화 올릴 때 봉화할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미국에 있는 헤비급 권투 선수들은 거의 마지막에는 다 치매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뇌에 손상을 받으면 좀 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운동뿐만이 아니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쓴다고 하는 거는 공부를 굉장히 뭐 며칠 밤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운동선수가 그렇게 뇌에 손상받는 거 이상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15일 정도 쉬어주는 것처럼 아마 뭐 부모님들 들으면 큰 소리 나겠지만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 어느 정도는 잠시 또 쉬어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은 필요하고요. 네. 네. 그 뇌라는 게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뇌는 나빠지잖아요. 뇌는 써야지 더 좋아지니까. 근데 공부를 적절히 해서 뇌가 좋아지게 해야 되고 또 계속 아까 서유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데 너무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몰아놓고 하게 되면 이게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나빠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 작동 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적절히 써야 된다 말이에요. 쓰지 네. 않으면 뇌는 죽는다. 네. 그죠? 자기를 쓰지 않는데 존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 체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쓰면은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쓰지 않거나 너무 많이 쓰든가. 네, 네. 살라 그러면은 적절히 써야 돼요. 네, 적절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적절히 하는데 동기부여를 가지고 아이가 잠도 자가면서 이거 잘 뇌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보면 이제 쥐에다가 치매 걸리는 쥐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65세 이후에 치매가 발생할 텐데 30대의 치매가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게 바로 우리 인간도 똑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육 자체가 너무나 강제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래서 암기 위주에 그래서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암기 위주에 그 과도한
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보통 통계 나온 거 보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를 자요. 옛날에 사당 오락이라서 4시간 자면 합격이고 1시간 더 자면 이제 불합격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요. 사락 8당. 네. 8시간은 자야 돼요. 뇌가. 네. 그러니까 요즘은 자는 문제하고 치매 발생하고 또 연구가 많이 됩니다. 네. 잠을 자면은 우리 뇌의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이 자면은 덜 만들어지고 안 자면 많이 만들어지고 자면은 잘 빠져나와. 안 자면은 뇌에서 계속 머물러 가지고 신경세포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잠자는 게. 네. 어른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이게 반복이 되면은 네. 어릴 때부터 뇌가 발달이 안 되고 네. 척망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저 스트레스가 적은 사회, 또 치매와 우울증이 적은 사회, 이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는 뭐 이거는 뭐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네. 또 경험적인 것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오늘 있어서 제가 뭐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들어보면 뇌과학자로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크니로 그 이뮤놀로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이제 뭐 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 그러니까 네, 긍정적인 네. 마음을 이제 갖는 네, 연습을 네. 하는 부분도 네,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많이 하는 명상이죠. 네. 명상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보면 뇌에 휴식을 주는데 사실은 뇌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격렬한 그런 운동이라고도 농담을 합니다. 네.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쉬는 거는 뇌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때 뇌에서 만들어진 많은 불순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뇌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도 다 청소를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마 명상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뇌는 머리 쓰는 데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손끝이나 운동을 하면서 세상을 접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들 또 눈으로 보고 또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아니면 뭐 근육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뇌에다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쓰는 게 굉장히 몸에 좋은 것처럼 뇌가 잘 쓰지 않는 부위들 뭐 수학머리만 쓴다든지 물리머리만 쓰지 않고 잘 쓰지 않았지만 자연을 본다든지 그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잘 쓰지 않는 뇌의 근육을 이제 뭐 뇌의 근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뇌를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런 뇌가 잘 쓰지 않던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펑펑 우는 것도 굉장히 뇌에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사실은 슬픈데 참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럴 때 그거를 터트려 줄 수 있는 그것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이제 뭐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술을 먹거나 뭐 이제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음악을 듣거나 그런 것들로 자기의 이제 속에 있는 감정을 한번 다 내놓는 것도 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서영 교수님만큼 이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이제 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잠이 아니고 제때 자는 숙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이제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잘 때 졸음이 올 때 자야 되고 그때 많은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면역도 강화하고 뇌에 있는 이제 나쁜 것들도 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 일반인의 경우는 보통 새벽 2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숙면을 하려면 보통 한 12시쯤에는 이제 잠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 나라 아마 학생들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네. 이 숙면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실은 뭐 하루 있었던 건 모든 걸 정리도 하게 되고요. 또 뇌에서 만들어진 많은 불순한 것들을 청소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 날 이제 굉장히 뭐 사용하기 좋은 깨끗하게 이제 청소된 그런 잘 뭐
빨래 잘 된 속옷을 이제 입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면이 이제 머리를 깔끔하게 해서 다음 날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이라 이제 잘 자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대신에 제때 잘 자는 일입니다. 아, 네. 네, 낮잠 네. 많이 자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꼭 고3 때 7시간은 자라. 그거를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자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강요해서 7시간을 재웠는데 아까 서유헌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7시간도 부족하고 8시간 이상은 재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1시간은 제가 좀 덜 재운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 7시간 재우기 위해서 밤 11시 되면 무조건 소등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수면과 뇌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또 며칠 전 일면 우리나라 신문에 상당히 중요한 1월 1일자 기사에 운동과 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만 시키는 거는 그건 성적도 안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뇌를 망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봤습니다. 며칠 전에. 결국은 우리 서유헌 소장님 평소에 주장하시는 바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가 다 오늘 주제인 스트레스, 치매, 우울증 이 감소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저는 이제 7가지의 우리 생활 습관이 좀 변하면은 치매나 우울증이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이제 문재일 교수는 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자. 그러니까 긍정과 낙관적.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뭐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 뭐 그게 필요해 그냥 자동적으로 부정하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 뇌의 그 회로가 결국은 굳어져 가지고 창조적인 거는 전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문제, 그다음 표현하는 문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화를 내고 그다음에 참는 거, 참는 게 가장 나쁘다 그러죠. 이제 치매도 인고를 하는 여자들이 많이 걸려요. 더 남자보다 약 한 2배 이상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다스리고 우리가 마음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잠자는 거. 이거는 뭐 그 엘벤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국회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밤 11시까지 자고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잠자리에 드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하는 게 이제 강연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빗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우리가 미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밤 11시에 안 재우죠. 새벽 1시, 2시, 3시에 지내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운동은 우리 한 4가지 정도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존 레티 교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노인들까지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뇌가 운동화를 신을 수 없잖아요. 뇌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뇌는 그 대신 뇌 자신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몸에 말초에 있는 근육을 통해서 우리 뇌는 대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뇌에 혈류가 많이 올라가요. 근육이 수축하니까. 뇌 혈류가 증가하면 뇌 기능이 좋아지고 뇌가 건강해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뇌 성장 인자라고 뇌를 성장하는 세포의 성장 인자가 많아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화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DNA 끝에 유전자 끝에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자꾸 짧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 짧아지는 걸 좀 지연시키면은 노화가 지연돼요. 그런데 운동이 바로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렇군요. 그런 이제 중요한 원인에 의해서 운동은
우리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뇌에 운동화를 신겨라. 그 말은 뇌가 운동은 못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우리 몸의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하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영교시 수업에 체육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뇌도 깨우면서 그 뇌에다가 신선한 산소나 혈액을 잘 공급시키고 뇌 성장 인자를 잘 나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뇌를 자극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들이 우울증도 성인에 오는 병이고 노인한테 오는 노인성 우울증도 있고 치매가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뇌를 직접 자극을 주는 거죠. 네, 네. 뇌를 직접 네.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고 쓰고 배우기. 네.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하기가 교육의 3대 원칙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직접 뇌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줄이자 뭘 줄이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먹는 거, 네. 그다음에 담배 피는 거, 네. 커피 먹는 거, 네. 그다음에 뇌 아까 손상, 네. 뭐 이렇게 뇌를 이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고 뇌 손상은 치매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네. 위험인자. 네. 그러니까 아까 뇌 손상은 이야기했으니까 네, 네, 네. 우리 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데 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는 것 중에 하나죠. 올해 옛날부터 춤추고 하는데 술은 아주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2010년도에 36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동안 발표된 143편의 논문을 다 메타 아날리시스를 해보니까 술은 어떤 종류의 술이든 뭐 강한 술이든 약한 술이든 한 잔 이내를 먹으면은 나쁘지는 않더라. 그런데 2011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는 와인 반잔을 넘어가면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와인 반잔입니까? 와인 네. 반잔. 그거는 영국에서 네. 2011년도에 나온 보고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런 보고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또 우리 그 대학 서울대학에서 약 이제 그 2천만 명의 건강보험 그 환자들을 한 5년 동안 이렇게 다 추적해서 해보니까 2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소화기 암이 술을 한두 잔 먹는 사람한테 소화기 암이 1.5배가 증가돼 있다. 그건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죠. 네. 그래서 술은 절주를 하는 것보다 금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연구 논문과 다른 외국에서 연구 논문을 참조해 보면 술은 뭐 와인이든 뭐든 그냥 한 잔 미만 네. 즐겁게 이야기하고 네. 우리가 긴장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서로 좀 풀고 그러는 거는 도움이 된다. 네. 그러나 한 잔 이상 마시려면 아예 안 마시는 게 좋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담배도 그래서 술을 한 잔, 두 잔을 마시면은 치매에 걸릴 사람인 경우에 약 5년이 빨리 와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담배 한 갑을 피면은 치매에 걸릴 사람이 2년 내지 3년이 빨리 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잠깐만 담배 피고 여기 문재일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죠. 술과 담배 중에서 어느 게 치매에 더 치명적입니까? 제 생각에는 술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신경세포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술이니까요. 네. 네. 근데 미혼 여성이 가임기인데 그때 그 담배를 피면은 그 새로이 태어나는 태아에게 아주 치명적인 뇌 손상이 온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은 것 같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게요. 네. 사실 그 이제
임산부가 갖고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모든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받습니다. 이제 그 네. 탯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분으로 받게 되는데 사실 담배를 피게 되면 깨끗한 산소가 몸에 돌고 깨끗한 산소를 가진 혈액이 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애한테도 좋지 않은 혈액이 가게 될 것이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그런 뇌는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 뇌 발달하는 시기에는 가장 좋은 영양분과 가장 좋은 그런 산소를 가진 그런 혈액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반드시 수태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는 네, 사람. 예, 예, 예. 그 일종의 그 여성의 그 난자는 남성의 경우와 달라가지고 늘 태어날 때부터 맞습니다. 몸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네. 영향을 받는다던데 그건 네. 사실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임기 여성은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담배를 피워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술을 만약에 임신 중에 자기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뭐 한두 잔 마셨다. 그러면 뇌 발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세팔이라고 소뇌증, 네. 뇌가 작아져요. 아 그렇습니다. 작은 뇌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지체가 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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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담배는 들어가면은 담배 속에는 약 4,000에서 5,000 가지의 화학 물질이 있고 발암 물질이 약 한 80가지가 있다 그래요. 네, 그게 흡수가 되니까 네, 우리가 아이의 그 뇌에 여러 가지 기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너무나 네, 그건 좋지 않고 네, 노인들한테 이제 치매가 문제가 될 때 이 술 먹고 담배 한 갑 정도 술 한두 잔 담갑 한 갑 정도 먹으면은 치매가 약 한 8년에서 10년 빨리 온다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네, 우리가 담배는 독이다. 네,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네, 받아들이는데 네, 술도 이게 많이 먹게 되면은 네, 이게 치명적인 네, 치매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는 좀 술이나 담배. 담배로부터 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이제는 깨끗이 하면서 네, 우리가 더 이렇게 즐겁게 네, 이 해를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술, 담배 외에도 이제 최근에 발견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그 장 안에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생물들이 편해야 저희가 편하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특정한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 그 장 속에 있는 이제 아주 건강한 사람의 젊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뭐 이렇게 노인에게 옮기면 노인의 노화가 지체된다든지 네, 그런 보고가 나올 정도로 사람이 사실은 미생물을 갖고 있는 건지 미생물이 사람을 숙주로 쓰고 있는 건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장과 이제 뇌간에도 아까 이제 면역 기능과의 연결처럼 그런 연결체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속이 편해야 뇌도 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뭐 성질을 돋구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좀 속 편한 음식을 먹도록 그래서 뭐 이제 고추가 들어간 걸 먹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런 일들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실제 옛날에는 그냥 속이 편하면 그런 마음도 편해진다고 했는데 그게 속설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술, 담배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먹는 것들이 보면 뭐 너무 사실은 뭐 이제 가끔이야 뭐 이제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매운 떡볶이도 가끔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장이 불편한 식사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 이렇게 좋지 않다고 네. 그런 결과들이 많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무슨 치료제 없는가 이러는데 치료제 있습니까? 네, 저기 우울증은 이제 항우울제 약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아, 네, 네. 물론 그게
완치를 시킨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양이 그 많은 약이 개발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 의사하고 반드시 해서 약을 쓰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은 우울증은 뭐 감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그 이제 네. 많이 그래도 우리가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한 치료를 안 받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비치료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우리 사회 환경이 너무 스트레스 풀하니까. 네네. 그런데 치매는 지난 20년 동안 약 한 30조 원을 들여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죠. 임상 3상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100개 이상이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전부 다 아마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로 생각하는 그것에 타겟한 약들이 전부다. 네. 그런데 결국은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멀티 팩터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이다. 아, 멀티 네. 타겟 메커니즘 가지고. 네. 그러니까 5가지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베타 아밀로이드도 있고 타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하는 C단 단백질도 있고 그다음에 뇌의 염증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네.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블락시키니까 나머지 거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더 커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제 개발이 잘 안 돼서 네. 화이자는 뭐 10조, 20조를 썼는데 안 나오니까 2018년 작년 1월 달에 발표를 했죠. 우리는 이제 치매 치료제는 개발을 포기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데 네. 포기하겠다 그러고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나파라고 내셔널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액트라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1년에 한 5억 불 정도를 치매 치료제 개발로 썼는데 안 되니까 이걸 한 4배 이상 증가해서 1년에 한 20억 불 이상을 앞으로 써서 해보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멀티 메커니즘을 같이 블락킹 할 수 있는 그런 약제 개발이 쉽지 않지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중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치료보다는 미리 조기에 치매로 갈 수 있는 전 단계들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도 인지 장애라고 네. 하는 것도 있고 네. 주관적 인지 장애. 뭐 남이 볼 때는 괜찮은데 본인이 내 기억이 이상하고 치매 아닌가. 근데 실제로 증거는 없죠. 네. 그런 단계도 하나의 이제 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로) 갔다가 네. 이 경도 인지 장애가 1년에 15%씩 치매로 이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치매로 이행해 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초기에 치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방이 주 목표가 되고 있다. 문재일 교수님. 네. 정신 건강은 사실 정신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정신 건강은 오늘 서영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단계처럼 네. 뇌가 건강할 때부터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정신 건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그런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사실 이제 정신 건강이 이제 탄탄해지면서 이제 장애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늦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해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좌담에서는 서유헌 가천대 뇌과학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문재일 대구 경북과학원 디지스트 뇌인지 전공 교수님 나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정신과 건강이 다 좋은 그러한 삶. 다시 말하면 마음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우리가 새해 모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